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빌리티에 기여를 하는, 그러니까 타우가 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케이터링이 일어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격자의 주기성이 깨졌을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앞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온도에 의해서 랜덤하게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런 거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폰온이 되겠죠, 폰온. 또 다른 하나는 격자가 뭐 원자가 빠져 있다든가 뭐 그런 디펙트에 의해서 또 생길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thermal vibration, lattice vibration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아래쪽에 이제 이론을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하게 디벨롭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퀀텀 미케니컬하게 정확하게 그 취급하는 거는 이론이 있습니다. 있고요. 다 이제 뭐 반도체 이론 같은 데서 잘 그거를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아주 정말 크루드하고 가장 간단한 모델로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 논리가 약간씩 이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어떤 디펜던스, 얘가 실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관계를 가지나 그런 정도만 우리가 끌어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논리가 좀 부정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서멀 바이브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게 우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바이브레이션도 또한 고전적으로 취급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원자가 이게 뭐 연결된 스프링이 아니라 독립적인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막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마치 아인슈타인 모델처럼 그런 픽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원자가 막 이렇게 랜덤하게 A라는 진폭으로 막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걸 가다가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얘가 전자가 가다가 딱 하고 부딪히면은 얘가는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A라는 걸로 진동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면은 어떤 A만큼 파이 A 저것만큼 면적이 딱 이렇게 진동하는 면적이 보일 거잖아요. 거기에 부딪히면 얘는 무조건 충돌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고전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전자가 진행을 하다가 어떤 이제 그 이런 우리가 크로스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단면적 크로스 섹션에 S는 이제 A를 우리가 그 진동하는 진폭이라고 하면은 파이 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S라는 크로스 섹션에 딱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다가 쭉 가다가 그 다음 이제 어떤 스캐터링 센터 어떤 원자를 갖다가 만나가지고 얘가 딱 또 파이 A 제곱에 걸려들면은 얘가 또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연속된 충돌을 우리가 갖다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충돌하고 충돌 사이에 평균적으로 전자가 이동한 거리, 그게 우리가 뭐였죠? 바로 mean free pass L이 됐었죠. L은 U, 그 Fermi velocity 곱하기 그 scattering time, 타우가 됐어요. 그죠? 그거가 이제 mean free pass인데 그 mean free pass만큼 떨어져 있게 되겠어요. 두 개가 평균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 원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실린더 원통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면적이 밑면적이 S이고요. 높이가 L이니까 전체 부피는 S 곱하기 U 곱하기 타우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요거가 이게 지금 요 최적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스캐터링을 일으키는 그 센터, 그러니까 스캐터링 센터 혹은 스캐터러 그거의 밀도를 곱하면은 지금 내가 한 번 충돌을 했으니까 위에 하나 아래 면적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 곱하기 이 실린더의 최적을 하게 되면은 대충 한 개 정도가 나와 있다는 거죠. 한 번 충돌을 했으니까. 그쵸? 위에 하나 아래 하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로 S는 이제 스캐터링 센터의 밀도인데 대략 원자의 밀도랑 뭐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게 되면은 타우가 뭐가 나오냐면은 SU 로 S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S가 이제 파이 A 제곱이 되겠고요. 진폭을 이제 하는 진폭이 이제 A가 되겠고, 고로 다른 것들은 다 상수니까 스캐터링 센터의 개수, 원자 개수 상수고 U도 상수니까 결국은 타우가 의존하는 거는 뭐냐면은 A 제곱분의 1에 이제 그 비례하는 걸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 상수가 되겠고요. 자, 근데 A라는 건 진폭이라는 거는 이건 내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고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등물 법칙이 되겠는데요. 등물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우선은 그 오실레이터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4분의 1의 m의 a 제곱 오메가의 제곱. 그러니까 a라는 진폭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평균 운동 에너지. 뭐 여러분 뭐 드라이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일장에 했던 내용들 좀 가져와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m은 이제 이 이온 하나의 무게가 되겠고요. 오메가는 그 진동하는 그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앵글러 프리퀀시 그거예요. 오실레이터에. 자, 그럼 4분의 ma 제곱 ma 제곱 오메가 제곱인데 이게 이제 등무의 법칙에 의해서 2분의 1 kT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딴 거 다 떼고 뭐만 끌어내냐면은 다 상수니까 a가 그죠? a가 뭐 a 제곱이 무엇에 비례하냐? 온도 t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두 개가 같으니까. 그죠? a 제곱이 t하고 p에 비례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타우가 그 우리가 컬리전 타임이 a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a 제곱은 t에 비례하니까 결국은 타우라는 게 t분의 1에 비례하게 되고요. 우리가 상수를 쓰게 되면은 t분의 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우리가 thermal vibration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되는 경우에 그 스캐터링 타임 타우는 온도에 역비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물론 굉장히 정확한 이론으로 한 거긴 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런 오실레이션에 의해 오실레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고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장에서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어쿠스틱 모드인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작았었죠. 프리퀀시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포논 밴드를 갖다 그릴 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랬었는데 우리가 미안한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우리가 그 다이아톰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옵티컬 모드 생겼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존 센터 근처에 있는 옵티컬 모드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충분히 작아서 그러니까 오메가가 충분히 작아서 양자화 효과가 작게 되고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취급한 이런 걸 뭘 의미를 하냐, 암시를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실은 어쿠스틱 포논에 의한 스캐터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어떤 이론으로 생각합니까? 일렉트론하고 어쿠스틱 포논이 충돌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주 고전적으로 크루드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빌리티로 그걸 한번 그 온도 의존성을 바꿔보면은요. 무빌리티는 이제 타우에 비례하니까 마찬가지로 무빌리티도 온도에 역비례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비저항. 자, 비저항은 우리가 컨덕티비티에 역비례하게 되고요. 컨덕티비티는 모빌리티에 비례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건 다 상수예요. 온도 디펜던스만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 디펜던스는 저항이 온도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하. 그러니까 내가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 생기는 그 컬리전 그것에 의한 레지스티비티 비저항은 바로 온도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make sense 하죠. 근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또 이 진동이 더 커질 테니까 당연히 그것에 의한 저항 값은 증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저항의 성분 중에서 여러 가지 기호 중에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결정짓게 되는 이 T 디펜던트한 이런 저항의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레티스 스캐터링 리미티드 레지스티비티 혹은 컨덕티비티 입장에서는 레티스 스캐터링 리미티드 컨덕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라고 우리가 이제 따로 붙여요. T는 이제 온도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온도는 결국 이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이니까. 그렇죠? 이게 리미트 돼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병목 그 팩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가 다 적도 없었을 때, 다른 요인들이 다 작았을 때 레티스 스캐터링에 의해서 한정 지어지는 전도도나 비저항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요인들이 없다고 했을 때. 자, 이걸 하나 간단하게 이런 응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온도가 내가 여름하고 겨울이 있어요. 30도, 영하 10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금속 배선의 저항의 그 온도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한번 산정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그 제품을 팔려고 할 때 그 제품이 어떤 온도 구간에서
그 작동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어떤 것들 엔지니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열대 지방에 파는 것과 극지방에 파는 것과 우리가 달라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온도에 의해서 어떤 그런 배선의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차이를 알고 싶으면은 저항이 이제 여름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썸머하고 윈터의 저항 차이를 갖다가 나누면 되겠고요. 저항이 온도에 비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퓨어 메탈이니까 다른 디펙트는 없어요. 그냥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만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이 레티스 스케이트를 리미트된 요 컴포넌트만 남게 되고요. 그럼 온도 차이로 바꿔지게 되고 이거를 내가 이제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T는 절대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절대 온도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은 10% 가까운 차이가 생깁니다. 여름에서 10% 정도가 여름이 더 이제 저항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이제 이그젠플로 우리가 앞에 나왔던 카파인데요. 자, 카파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일렉트론의 mean speed가 Fermi velocity가 한 100만 1.5 곱하기 100만 미터 per second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그 이렇게 아까 말한 이 여기에서 이 원자들이 진동을 하고 있는 이 진동의 프리퀀시 이 오메가 오메가가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오메가가 아니라 F 실은 F겠죠 F 바이브레이션 프리퀀시 F가 약 4테라허츠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좀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 포논 밴드를 보면은요 약 한 8테라허츠까지 올라가는데 대충 한 중간 정도의 값을 대충 잡아 본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이 정도 됐다고 했을 때 한번 그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앞에 했던 그 이런 약간 크루드하지만은 이런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모빌리티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타우를 알아야 돼요. 그죠? 타우, collision time. 자, collision time은 우리가 어떻게 앞에서 구했느냐? S 곱하기 뮤 곱하기 그 다음에 스캐터링 센터의 밀도인데 그거는 내가 이제 원자의 밀도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의 밀도, 카파 원자의 밀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실은 NS는 이미 구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요거 할 때 이 숫자거든요. 이게 지금 일렉트론이 카파 하나당 하나씩 나온다고 했으니까 실은 이 캐리어 농도가 카파 원자의 농도가 똑같죠. 단위만 지금 이제 미터, 큐빅 미터로 바꾼 거고요. 자,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U는 내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하고 싶은데 크로스 섹션은 파이 A 제곱이고 A는 뭐였냐면은 그 오실레이션의 진폭 그러니까 4분의 1 MA 제곱 오메가 제곱을 2분의 1 KT로 내가 놓고서 A 제곱을 역산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역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다 정말 고지고대로 넣었어요. 다 여기서 무게도 그 카파 아이온의 무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리퀀시 오메가도 지금 2파이 곱하기 4테라허츠를 집어넣고 뭐 다 진짜 생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보면은 크로스 섹션이 이만큼이 나와요. 대략 한 0. 우리가 이제 이걸 A로 컨버트를 해보면은 0.1옹스트롱. 그러니까 원자가 0.1옹스트롱 지글지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사이 간격이 한 뭐 2옹스트롱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0.1이면 약간 요 정도 내가 흔들리고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래시컬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서 쭉 계산 다시 거꾸로 쭉 내려와서 계산을 하면은 이 모빌리티가 얼마가 나요? 35가 나와요. 35가 나오고요. 그걸로부터 내 컨덕티비티를 계산을 하면은 4.8 곱하기 10의 5승 per ohm per cm가 됩니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측정이 된 300켈빈 지금 룸템이거든요. 300켈빈 값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아주 모델은 굉장히 크루드한데 이게 오더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게 실은 포논이긴 하지만은 거의 어떤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한 어떤 그런 영역에서 지금 약간 진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정확한 게 뭐 항상 이렇게 우리 할 수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떤 우리 오더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크루드하게 계산해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온도가, 이제 그 레지스티비티가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우리가 그 포논이 이게 존 센터에 있는 포논마저도 양자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오실레이션의 그 하바 오메가하고 KT 사이의 어떤 우리가 이제 둘 사이의 그 대소 관계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이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하바 오메가가 이제 아래쪽에 있더라도 이제 KT의 효과를 갖다가 KT하고 두 개가 이제 만만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양자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바이브레이션이 서프레스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비열 계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했었죠. 비열 계산할 때 우리가 듀롱 패티트로가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게 보통 상황에서 룸템에서는 우리가 오실레이션이 다 fully excited가 안 되기 때문에, 옵티컬 모드 같은 건 특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점점 excite 되는 그런 어떤 우리가 포논 모드가 줄어들었었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오쿠스틱 모드가 마저도 서프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T에 비례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T에 비례하지 않고 T의 5승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온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100켈빈 이하 정도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쿠스틱 모드 양자된 효과 때문에 더 빨리 저항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뭐 어떤 교과서 뭐 카사 책 같은 걸 보면은 T의 5승 디펜던스가 좀 자세하게 유도가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거는 이제 defect, impurity, imperfection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defect에는요, point defect하고 extended defect가 있죠. point defect에는 vacancy, interstitial, 뭐 substitutional, 또 doping, impurity, 뭐 extended defect에는 뭐 dislocation이나 grain boundary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디펙트는 기본적으로 원자들의 이제 그 주변 원자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기 자신도 또 이제 다르기 때문에 포텐셜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특히 이제 금속 입자 같으면은 어떤 내가 원자를 새로운 원자를 끼워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사이즈가 큰 원자를 끼워 넣게 되면은 주변의 원자들이 이제 밀쳐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전자가 포텐셜 변화를 느끼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캐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임퓨리티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그 임퓨리티에 의한 스캐터링의 그들 간의 평균적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타우 i, 그러니까 스캐터링인데 임퓨리티만에 의한 스캐터링을 하는 거게 되겠어요. 그리고 타우 i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thermal vibration, 원자의 진동에 관한 thermal vibration에서는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을 타우 t라고 했었죠. 그죠? 타우 i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는 impurity한 스캐터링이 있겠고, 하나는 lattice vibration 스캐터링인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두 개를 고려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냐면은 두 개의 스캐터링은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임퓨리티 있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포논에 의한 스캐터링 혹은 이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한 스캐터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혹은 반대로 이제 the lattice vibration이 뭐 이거에 의한 스캐터링, 임퓨리티한 스캐터링을 뭐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는 그냥 이제 스캐터링들이 이벤트들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자주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워낙 드물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자의 시간 스케일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인디펜던트한 것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기본적인 가정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을 내가 어떻게 혼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하는 방식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가상적으로,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형하고 누나가 있어요. 이게. 자, 형은 여러분들을, 이제 한 3초에 한 번씩 때립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어깨를 때린다고 치죠. 이렇게.
가볍게 어깨를 3초에 한 번씩 때리고요. 여러분 누나는 5초에 한 번씩 가볍게 등을 때렸어요. 토닥거린다고 하죠. 이렇게 때린다고 하지 말고. 자, 그랬을 때 난 눈 감고서 누가 뭐 어디를 때리는지 막 때리는 부위를 같다고 할까요? 그러면 내가 때리는 부위 등을 때려요. 등을 때려 같은 부위를 때리고 있어요. 형은 3초에 한 번 때리고 누나는 5초에 한 번씩 때리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그냥 눈 감고 봤을 때 그냥 날 맞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난 자주 맞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계산할까? 생각을 해보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쉬워요. 뭐냐면은, 자, 형은 3초에 한 번씩 때렸으니까 1초로 얘기를 하면은 형은 3분의 1번만큼 때리는 거예요. 1초마다. 그죠? 누나는 5초에 한 번씩 때리니까 5분의 1만큼, 1초에 5분의 1만큼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1초로 따져보면은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1초에 맞는 횟수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내가 뒤집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균적으로 맞는 그 시간 간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조합 평균이죠. 똑같은 거예요. 전자 입장에서도 내가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내 때려 맞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퓨리티 때려 맞는 거하고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거니까 내가 두 개의 그 프리퀀시 내가 그 프리퀀시를 서로 더해가지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평균적인 두드러 맞는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내가 시간을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스케이터링 타임 타우 t의 서멀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그 평균적인 그 충돌 시간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서멀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내가 이 단위 시간당 때려 맞는 스캐터링 하는 그 프리퀀시가 나오고 1 오버 타우 i를 하게 되면은 레티스 임퍼펙션에 의한 그런 내가 스캐터링 프리퀀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나는 그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총 내가 두드러 맞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프리퀀시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뒤집게 되면은 그게 바로 평균적인 컬리전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좀 써보면은 내가 하는 평균적인 시간은 내가 각각의 역수를 취한 거를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조합 평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스캐터링들을 내가 이제 더할 때는 그러니까 프리퀀시로 더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조합 평균을 하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매티슨스 룰 원래 이제 처음에 그런 컬리전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스캐터링의 그런 거를 개념을 도입했던 매티슨을 따라서 매티슨의 법칙이라고 매티슨스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모빌리티 관점에서 보면은요. 모빌리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타우에 비례하게 되는 거니까 타우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 모빌리티 역수가 이제 이렇게 평균 내지는 조합 평균을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조합 평균이 되는 거니까 역수를 평균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역수는 내가 다시 두 가지 컨트리뷰션으로 나눠지게 되고 서마랑 컨트리뷰션과 임퓨리티한 컨트리뷰션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뮤 t는 내가 앞에서 여러분 정의했었어요. 여기에서 잠깐만 뮤 t를 갖다가 뮤 t를 따로 정의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thermal vibration에 의한 scattering time에 의한 그 mobility 그 컴포넌트를 내가 이제 뮤 t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lattice scattering limited drift mobility. 그러니까 lattice scattering이 주로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이제 mobility가 되겠고요. 반대로 mu i 같으면은 impurity scattering limited mobility mu i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조합 평균이 되겠고요. 저항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항 입장에서는 모빌리티의 역수를 갖다가 더하는 건 모빌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심플리 이걸 그냥 두 개를 더하는 셈이 돼 가지고요. 결국 뭐냐면은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저항 로 t하고 임퓨리티에 의한 저항 로 i 두 개를 더하는 거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스캐터링 소스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개가 독립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의한 저항과 이거에 의한 저항을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상당히 여러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항 입장에서 두 개를 비저항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이제 디펙트가 지금 내가 방금 여기서 제가 이제 가정했던 거는 디펙트가 한 가지 타입이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서 지금 했는데 디펙트에는 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디펙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베이컨시, 인터스티셜, 뭐 이렇게 혹은 뭐 디슬로케이션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스캐터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크로스 돼가지고
막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모든 그런 개개의 디펙트 뭐지 스캐터링의 소스들은 내가 방금 본 것처럼 그냥 프리퀀시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저항 입장에서는 각각 개별적인 동적인 소스를 다 그냥 심플리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자, 그래서 디펙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뭐 디슬로케이션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뭐 그래 뭐 이제 포인트 디펙트면 베이컨스면 베이컨스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뭐 인터실에 의한 거, 뭐 그레인 바운드면 그레인 바운드에 의한 거, 이런 모든 성분들을 내가 따로따로 다 그냥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꺼번에 다 합친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우 R, 그러니까 residual resistiv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랑 내가 떠말한 부분을 갖다가 합치게 되면은 그게 전체 resistivity가 되는 겁니다. total resistivity. 그리고 떠말한 부분은 이제 t에 비례하니까 내가 이제 a 곱하기 t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형태로 저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rho r을 residual resistivity라고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t가 0으로 가게 되면은 t가 절대 온도 0도로 가게 되면은 원래는 저항이 이제 0으로 가는 거가 이제 맞을 텐데 뭐 어떤 그 모든 이제 원자들이 프리즈가 되니까요. 더멀 바이러싱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내가 남아있는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t가 0일 때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저항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특별히 residual resistiv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임퓨리티, 레티스의 임퓨리티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residual resistivity, 임퓨리티한 이 resistivity의 특징은 뭐냐면은 온도 우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임퓨리티들은 그냥 샘플에 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베이컨시 같은 거가 농도가 이런 바뀐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연력학 시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연력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thermodynamic defect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온도가 있게 되면 엔트로피 효과에 의해서 이게 아무리 완벽한 크리스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디펙트가 나오게 됩니다. 평형 상태에서 그 이제 엔트로피 효과 때문에. 자, 그래서 베이컨시 같은 것들이 더 일정한 농도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거는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평형 상태에 의해서 나오는 디펙트들은 농도가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어떤 물질의 어떤 그런 우리가 티피컬하게 말하는 디펙트보다도 훨씬 농도가 낮아서 무시할 만합니다. 제로는 아닌데 무시할 만해서 우리가 그건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디펙트들은 예를 들어서 디스로케이션 이런 거는 연력학적으로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레인 바운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임퓨리티 중에서도 이제 내가 베이컨스다라고 하면은 연력학적인 디펙트 베이컨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바깥에서 이제 좀 약간 어떤 샘플을 잘못 만들어서 생기는 그런 고농도의 베이컨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연력학적인 그런 거가 아닌 디펙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온도 오존성은 우리가 이제 제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non equilibrium defec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형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디펙트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온도에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온도 우전성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항이 실제 샘플을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건 지금 카파의 어떤 비저항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온도에 따라서 이제 비저항을 한 거고요. 뭐 샘플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제 100% 카파, 순수하게 카파가 있는 게 있겠고, 니클 이제 엘로잉을 해가지고 니클을 갖다가 섞은 어떤 그런 엘로이 형태의 그런 거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니클을 내가 카파하고 니클을 갖다가 알로이를 만들게 되면 니클 원자는 이게 랜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솔리드 솔루션을 이루어 가지고요. 농도가 작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니클이 랜덤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임퓨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퓨리티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디폼드가 있고 어닐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닐드 되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잘 온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어닐링을 해가지고 연력학적 평형이 되게 만들어서 그레인 바운드리랄지 뭐 디스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농도가 낮은 그런 순수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디폼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여러분 막 이제 뭐
뭐죠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안에 디스로케이션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폼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디스로케이션 같은 게 많이 있는 거고요. 언일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적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순수한 샘플 100% 카파에 언일된 샘플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내가 직선의 관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그렇죠. 온도가 낮게 되면 저항이 지금 이게 0 근처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왜 선형이 아닌 구간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맞다. 이게 빨리 떨어지는 거죠.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이게 여기 앞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빠르게 디케이하는 이게 더 높은 차수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나타낸 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폼이 되게 되면 여기 디스로케이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임퓨리티에 의한 그런 내가 이제 성분이 더 있어서 이게 더 저항이 높아지게 되는 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니클 얼로잉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또 한층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디슬로케이션에 의한 거랄지 니클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온도의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브가 그대로 시프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다가 디폼을 시켜서 내가 더 디스로케 더 집어넣게 되면은 또 그것만큼이 또 이제 저항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번에 니클의 양을 높이게 되면은 또 저항이 그대로 리지드 시프트 해가지고 올라가게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온도의 리니어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서멀한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게 어떤 들어간 디펙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뭐 다 비슷한, 그러니까 뭐 그거의 농도는 원자의 개수에 비하면은 낮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실제 데이터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파 니클 같은 경우에 카파 니클의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좀 보면은요. 페이스 다이어그램 보면은 이게 이제 솔리드 솔루션을 이뤄요. 온도가 낮았을 때 여러분 연력학 시간에서 여러분 페이스 다이어그램 한번 환기시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저항을 갖다가 보면은 저항을 100% 니클하고 100% 카파와 100% 니클에 비해서 내가 점점점 얼로잉을 해가게 되면은 임퓨리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아지게 되다가 이게 50%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는 오히려 니클 입장에서 이제 카파 입장에서 니클이 임퓨리티였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니클 입장에서 카파가 임퓨리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오히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임퓨리티가 적어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카파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50% 근처에서 맥시멈 그 레지스티비티가 나온다. 이 솔리드 솔루션의 경우에 그거에서 가장 많은 임퓨리티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좀 재미있는 실험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카파하고 골드의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온도가 어느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리퀴드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리퀴드 솔루션이고요. 그게 온도가 그 리퀴드 솔리드 아래쪽에서는 솔리드 솔루션인데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렬되어 있는 이건 이제 카파 3 골드가 되겠고요. 보면은 이제 FCC 페이스 센터에 카파가 있고 코너에 골드가 있는 거가 되겠고 이 같으면 카파하고 골드가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요거는 보면 지금 이제 FCC인데 중간 레이어가 카파, 위가 골드, 카파 골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는 이런 FCC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정렬되어 있는 구조들이 페이스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리퀴드 상태에서 이제 카파 골드의 리퀴드를 쭉 만들었다가요. 어떤 특정 컴포지션에서 내가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는 방식이 퀸칭을 하게 되면 퀸칭하다가 빠르게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슉 하고 내려오면서 자, 처음에는 솔리드 솔루션이었었는데 내가 온도를 내리면서 그 솔리드 솔루션에서 정렬이 되기 전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얼음 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캔칭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지나오면서 전 영역에 걸쳐서 카파와 골드가
FCC 솔리드 솔루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퀸칭을 하게 되면 이게. 자, 그래서 퀸칭을 샘플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카파하고 니클처럼 딱 중간 조성에서 맥시멈 저항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우리가 형태가 포물선 형태의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앞에하고 동일한 이유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걸 갖다가 퀸칭을 하지 않고 어닐링을 합니다. 퀸칭을 한 다음에 내가 어닐링을 해보면 어닐링을 하면은 처음에는 막 그냥 급하게 냉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뤘는데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 조성에서는 이게 내가 이렇게 솔루션이 내가 아니고 정렬되어 있는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더 안정한 구조가 된다라는 거를 알고서 그쪽으로 결정화가 됩니다. 특정 조성에서. 그죠? 이게 카파 3 골드, 카파 골드 1대1 조성, 이 조성에서. 그래서 이 조성들에서는 내가 어닐링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내가 솔루션이 내가 가장 안정한 게 아니야. 내가 결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화가 되게 되면은 어때요? 원자들이 정렬되게 되고요. 정렬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무질서해지는 거에 의해서 정렬이 아니까 레티스 주기성을 깨트리는 거가 스캐터링 센터가 되는데 그게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닐링을 하게 되면은 그 컴포지션에서 훅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조성들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런 조성의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페이스들을 군데군데 가지면서 저항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정렬된 구조로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어떤 온도 디펜던스 보는 마지막 이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금속에 대해서 온도 디펜던스를 쭉 본 겁니다. 자, 보면 이거 X축도 로그 스케일이고요. 온도도 로그 스케일이고 Y축 레지스티비티도 로그 스케일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저항과 템퍼러처가 비례하게 되면은 요런 라인이 돼야 됩니다. 이 라인과 동일한 어떤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저항과 템퍼러처가 비례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뭐 되게 제각각인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우리가 카파나 실버 아주 충실하게 지금 선형적인 관계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포논에 의한 어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그런 게 되고 있고 뭐 텅스텐도 이제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인코넬 828 이거는 지금 이제 합금이 얼로이고요. 얼로이고 니클 크롬 요것도 지금 이제 얼로이인데 히팅 와이어. 잠깐 이것도 얼로이죠.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얼로이에 의해서 임퓨리티가 많은 거죠. 임퓨리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얼로이에 의해서 이게 레지듀얼 레지스티비티가 온도 디펜던트한 템퍼러 디펜던트한 거를 얘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항이 로우가 이제 로우의 떠만한 부분하고 레지듀얼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금 AT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적절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적 관계가 보일 텐데 이게 압도적으로 크면은 로우 R이 압도적으로 크게 되면은 이 템퍼러처에 의한 부분에 의한 변화가 전체적으로 되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얼로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아주 약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온도 디펜던스가 이게 너무나 뒤쪽 텀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런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언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게 니클하고 이 두 개는 보면은 기울기가 T에 비례하지 않고 훨씬 더 가팔라 보이네요. 그죠? 자,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언하고 니클은 우리 자석 물질입니다. 자석 물질이어서 그 안에 실은 포논 바이브레이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석 물질이기 때문에 스핀이 정렬되어 있어요. 일렉트론 스핀 뒤쪽에도 배우겠지만 일렉트론 스핀이 정렬되어 있고요. 일렉트론 스핀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웨이브, 스핀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자화되면 우리가 매그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자화된 어떤 자기 방향의 플럭추에이션에 의해서 또 이게 전자가 추가적으로 스캐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더 가파른 어떤 온도 오존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 꺾인 부분들이 이제 멜팅 때문에 이제 녹아서 이제 꺾이게 되는 꺾이거나 이제 아니면은 점프가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의 어떤 그런 금속의 온도 의존성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